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규리입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이혼 이야기를 한 지도 꽤 지났는데, 그죠? 네. 이렇게 이혼 사례가 다양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사실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때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조차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조선시대에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와, 정말 의외네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데 조선시대 때부터 이혼율이 높았던 거라는 거 약간 특이하죠? 17세기 해남 윤씨 집안의 고문서에 등장하는 박의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무려 5번의 결혼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고요. 두 번째 아내는 종과 간통했다는 소문이 나서 내쫓았고, 세 번째 아내는 바람나서 도망치고, 네 번째 아내는 바람 펴서 별거중, 그러니까 사실상 이혼. 그리고 이제 5번째 아내하고 40년간 부부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유, 대박이네요. 그 박의원이라는 사람 뭔가 굉장한 매력이 있었나 본데요. 네. 그나마 5번째 아내와는 주거 혼인 생활을 길게 유지했네요. 사실 이렇게 5번째 혼인 5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혼, 3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혼이라고 하는 거 현대 사회에서도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지만 사실 본 적이 있어요? 극히 김규리 변호사? 드물다고 표현하기에도 조금. 내가 4혼까지는 본 것 같은데 네. 5혼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에도 남아져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네.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외국인도 조금 특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9세기 말에 그 조선 땅을 밟은 영국 여행가 세비지 랜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조선의 하층 계급 여인들은 20번째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곧바로 21번째 결혼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하거든요. 당시 이방인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정도면 이혼과 재혼율이 엄청났다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되게 높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이혼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는 이혼을 하고 빛의 속도로 재혼을 하기 때문이다. 제 속도로. 네. 오늘은 조선시대의 이혼 사유와 재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보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친구들도 틈만 나면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뭐 다른 부모와 환경 밑에서 자란 부부들은 네.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게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렴 조선시대 때도 외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그래도 맞아요. 그렇긴 한데 조선시대도 이제 가족 공동체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문제보다 가족 공동체 문제로 많이 싸웠는데, 특이한 거는 집안일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 다시 말해서 살림이나 뭐 자식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를 남편이 돌보지 않아서 많이들 싸웠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바쁘면 조금 가사에 소홀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갈등이 심화돼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면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충분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걸로 인한 갈등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조선 중기에 오희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기인 소미록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해요. 1596년 10월 4일 아침에 아내가 나보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한참 동안 둘이 입씨름을 벌였다. 가히 한심스럽다.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에는 왠지 가사 일은 다 아내의 몫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다퉜다고 하니 좀 새롭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게 조선시대부터의 유구한 전통인가? 아니면 남자들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게 조선시대부터의 유구한 전통인가? 아무렴 도와주고 나눠서 하는 쪽이 유구한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는 네. 걸로. 네. 그리고 또 아까 나온 외도도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많이 지목이 되기는 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외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쵸. 부부싸움의 원인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몰래 첩을 두거나 기녀를 상대하는 등 외도를 하니까 배신감, 실망감을 느낀 아내가 남편한테 따지고 물어서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이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그 묵제일기라고 하는 곳에는 1552년 10월 5일 아내가 지난 밤에 해인사 숙소에
숙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물었다. 기녀가 곁에 있었다라고 답을 하니까 크게 화를 내면서 욕하고 꾸짖었다. 아침에도 방자리와 베개 등을 칼로 찢고 불에 태워버렸다. 두 끼나 밥을 먹지 않고 종일 투기하며 욕하니 지겹다. 남편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사실 아내분도 만만치는 않네요. 난 대단한 것 같아, 아내분이. 사실 그냥 막연하게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이 다 참고 살았을 것만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네, 오히려 요즘 분들보다 더 세고 강하게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지금 20년 하는데 남편 바람 폈다고 막 베개를 칼로 찢고 불태웠다 이거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네. 그 흔하지 않은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린 변호사니까 뭘로 처벌받을까요? 재물손괴 아니면 현주 건주물 방화죄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데 칼로 베개를 찢었잖아요. 흉기 휴대해가지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특수손괴죄 막 이런 거에도 이제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놀랍긴 합니다. 외도라고 하면 또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있죠. 네, 있죠. 아이 문제. 그쵸. 맞죠. 아이가 생기잖아요. 외도를 하면은. 혼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혼의 자식으로 이제 문제가 됐고, 지금도 이제 혼의 자식 많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결혼한 상태에서 외도뿐만 아니라 혼의 자식이 생기면 이거는 현행법에서 어떻게 될까요? 혼외자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면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고요. 상속의 경우에도 고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죠. 또한 이혼 소송에서도 외도 부정행위 당연히 명백한 기책 사유로 이혼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네. 위자료 책임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사람이 그 사람 자식이냐 이거를 알아내는 거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했을지 그게 가능했을지조차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신기한 거는 조선시대에도 친자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 기록에 보면은 영조 2년 4월에 전라도 영광에 사는 이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자 확인 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범의 아내가 결혼 후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1세에 딸을 낳고 52세에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 시대 때 52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 거의 70대에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1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는데 갑자기 51세, 52세에 아이를 낳았다. 좀 의심이 가기는 했겠죠? 듣고 보니 정말 좀 그렇기는 하네요. 네. 혹시 설마 임신을 해서 낳은 게 아니라 이게 노비의 자식을 데리고 온 거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운 거다. 이렇게 비슷한 진술을 한 거죠. 그럼 임신 자체는 한 적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를 또 의금부에서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증언을 한 사람들을 신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이야기를 한 게 거짓이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서자인 아들이 이야기를 꾸민 건데 조선시대에 서자 차별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 본인이 누렸던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17년 만에 아이를 품에 안고 제대로 기뻐하지도 못했을 엄마를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그나저나 그렇죠. 근데 친자 확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나름 신기한 방법이 조선시대 때 있었다고 하는데 합혈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합혈법이 뭐냐면 그 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피를 물이 들어있는 그릇 안에 동시에 떨어뜨려서 친자가 맞으면 피가 하나로 응결을 하고 아니면 응결하지 않는다. 이게 상관이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네,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적골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때 아버지의 두개골 위에 자식의 피를 떨어뜨려서 스며들면 친아버지고 그렇지 않으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예. 사실 과학적으로 네. 입증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실제 오류도 많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게요. 그래도 그 시절에 친자 확인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친자 확인을 한다고 할 때 배우자의 동의 없이 친자 확인하면 좀 불법이죠? 아무렴 배우자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싶다면 당연히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 맞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미성년 자녀인 그쵸. 경우와 저희 이제 본인의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것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법원에 제출할 친자 확인 증명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검사가 가능하긴 하고요. 또 뭐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수검 명령 신청 이런 거를 통해서 법원을 통한 유전자 검사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김규리 변호사 어땠나요? 막장 이야기부터 뭐 친자 확인 소송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